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비상대책이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당권 경쟁 흐름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순수 집단 지도체제냐 단일성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과 전당대 룰싸움은 숨은 화약고와 같다는 평가입니다. 단일성 지도체제가 아니면 다음 총선, 대선 희망이 없다는 주장을 펴는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해도 원전 인근에 오래 살면서 장기간 노출된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 절반의 승리를 거둔 주민 이진섭 씨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뉴스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월 20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라 상황으로 보면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판교 참사가 일어났죠. 27명이 추락을 했죠. 이게 보니까 지하 4층 그 높이던가요? 예. 환풍구 제일 위에서 바닥까지가 그렇죠. 예. 그분들이 추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서울신문 일면 기사가 단연 돋보입니다. 그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던 행사 아닙니까? 이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의 환풍구는 당초 주 무대 뒤편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문제의 환풍구는 사업계획서상 무대 뒤편에 위치해 있었으나 현장 미팅 당시 주관사인 이데일리 관계자가 무대 위치 변경을 요구하면서 환풍구가 무대와 마주 보는 곳에 변경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만약 당초 계획대로 무대 뒤편에 환풍구가 있었다면은 무대 뒤편에 환풍구가 있는 상황에서 환풍구 위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대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대 맞은편에 환풍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였다면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오늘 서울신문이 일면에서 실었습니다. 자, 이번 축제 환풍구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명의를 도용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경기과학기술원이 이번 사업계획의 지원 결정부터 홍보,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 한겨레가 3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명의도용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주최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도를 비롯한 기관들, 이게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우리는 명의를 도용당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입니다. 판교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인데요. 예. 이 판교 사고대책본부의 주장과 다르게 이 행사가 경기도 과학기술원의 공문 접수 및 검토, 결정 등 공식 결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성남시 역시 명의도용 주장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하지만 이데일리 쪽과 경기과학기술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에도 장소 사용 신고서와 함께 행사장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요청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현장에 이재명 시장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 일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공간의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된 환풍구, 지하철이나 고층 건물, 아파트 단지 주차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하철 환풍구는 총 2,418개인데요. 이 가운데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구가 1,777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환풍구 둔턱의 높이가 30cm 이상인 곳은 1,578곳, 30cm 미만은 199개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3,640단지를 포함하면 환풍구 시설이 서울에만 최소 5,400여 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 모두 안전할까요? 지난 주말에 중앙일보 기자가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취재한 결과 환풍구 덮개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지 않거나 위험 표시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명동 퇴교로 일대 약 5m 폭의 인도는 환풍구 덮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3분의 2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름철에 이렇게 좀 뜨거운 바람 올라오는 것들이 그 지하철 환풍구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이 지하철 위에 있는 환풍구는 많은 사람들이 보도처럼 이용할 것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 자, 하여간 글쎄요. 5,400여 곳에 이르는
곧 모두가 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광장에도 이런 환풍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자리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회나 이런 행사가 많은데 네. 거기 올라가지 않게 좀 안전관리를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까요. 예. 예. 자, 이 세월호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각처에서 했는데 말이죠.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안전대책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40일 뒤인 지난 5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의지와 각오로 잘못된 법과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안전 담당 정부 부처가 개최한 안전 관련 회의는 주요한 것만 모두 50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전대책이 수없이 검토되고 마스터 플랜과 청사진이 그려졌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보란듯이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동안의 회의 뭐하러 했고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의문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한 게 아니라 정권 안전을 점검한 게 아닌가. 예. 글쎄 뭐 이런 대책회의 이후에 그 안전보다는 그 안보가 좀 더 강조된 것 같습니다. 정권 안보 말입니다. 예. 사이버 명예훼손 대책은 또 발빠르게. 예, 글쎄 말입니다. 바로 다음 날 됐고요. 추진이 됐고요. 예. 세계일보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에볼라 난리가 났거든요. 매년 국제 행사를 치러온 부산 충북 등 일부 광역단체에 감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할 국가지정 격리 병상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의료단체도 에볼라에 대비할 수준의 격리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 오늘 세계일보에 실렸습니다. 당장 국제 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오늘 시작돼서요. 예. 11월 7일까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의 말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국제대회가 또 예정돼 있었고요. 에볼라 파문이 번진 이후에 벌어졌던 국제회의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말이죠. 염려됩니다. 자, 오늘 한겨레 15면으로 가보면은 세계의 무관심, 에볼라, 재앙이 되다 한 면을 털어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아프리카에서 국한된 질병이라서 서구 선진국들이 관심이 없고 글로벌 제약사도 수익성이 낮다 이러면서 외면을 해왔는데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직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걸리면 이 치사율이 70%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올해만 전 세계의 감염 사망자가 4,555명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유럽에서 환자가 발생하자 선진 5개 나라가 공조 강화를 이렇게 서로 협의했는데요. IMF도 4억 달러 조성에 나섰다고 하는데 언제 그 신약이 나올지, 신약이 효용이 있을지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 회의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하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네. 유럽이나 미국 쪽 보면은 네. 그쪽에 갔던 분들로부터 이제 전염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예, 뭐 게다가 또 자원봉사로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예. 누가 갈지도 좀 네. 꺼려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당장 말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외 순방 너무 자주 하시는데 무슨 민감한 사안만 터지면 말이죠.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땀이나 침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오늘 조선일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건너오면, 감염되면, 번지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세계의 무관심 속에 에볼라 재앙이 되고 있는 현실. 오늘 한겨레가 15면에서 짚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한 다음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은 조사본부가 작년 연말에 MB 최측근인 김태효 전 기획관을 비밀리에 성균관대에서 2차례, 3차례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생업이나 병환 같은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국방부에서 불과 8km 떨어진 성균관대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예. 조사본부는 조사 중에 김태효 전 기획관을 수석님이라고 부르다가 요청에 따라서 교수님으로 바꿔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자기를 교수로 부르라고 한 걸까요? 예. 수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인데. 예. 예. 아주 조사관이 저자세로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예의를 갖춰서 깍듯이 모셨는데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김태효 씨를 봐주지 않을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 조선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당 1210억에 들여오기로 한 차기 전투기 F-35A의 엔진 결함 문제를 지난달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투기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기관총에도 뚫리는 장갑차에다가 이렇게 엔진 결함이 있는 전투기 눈 감고 이렇게 사들이는 우리군. 만약에 유사시 과연 우리 군은 적을 물리칠 수 있을지, 격퇴할 수 있을지, 나아가서 승전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대책 없는 국방부입니다. 예.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서 발생한 F-35A 전투기 이륙 중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지난달 13일에 우리 정부에 통보했는데요. 지난 6월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던 이 전투기 뒷부분에서 불이 나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고 엔진 결함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죠. 예. 미군은 사건 이후에 F-35A 기종의 비행을 한때 중단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원인 조사 결과를 제출받겠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한겨레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F-35 등 미국 첨단 무기를 잇따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를 약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2012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 MB가 들어서서 2012년 그 무슨 말씀이시냐? 우리는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미뤘죠. 미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미국산 무기들이 잔뜩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 우리가 전시작전 책임질 테니까 우리 미국 무기 많이 사줘야 돼. 이러면서 일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F-35A만 하더라도 7조 3,418억 그리고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 8,850억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 1조 4천억 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재연기 좀 더 우리의 그 작전권을 더 가져가십시오 라고 MB가 이렇게 요청한 이후 한국이 구매하기로 결정한 미국산 무기들의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예, 대략 한 10조 원 규모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가 아주 기획기사로 여러 면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1면에 실린 기사를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4면 보니까 F-35 부품 46개의 주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는데 지역 의원들은 로비스트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개의 주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예. 미국 중앙정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고 따라서 한국이 글로벌 호크가 아니라 글로벌 호갱이 될 그런 충분한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예. 사실 9.11 이후로 미국 무기 산업이 회생을 했죠. 동아시아, 중동 덕입니다. 동아시아, 특히 어느 나라가 이렇게 미국의 군산 복합체 잔뜩 키워줬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육면을 보면은 사드의 그 한반도 배치, 이것도 성큼성큼 다가오는 현실이 될 것 같은데 미국 군수 업체에게는 그야말로 황금알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 8대 무기 수입국인데요. 미국산 비중이 80%에 해당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혈명이 없어요, 세상에. 예. 오늘 여러 면에 걸친 한겨레 월요 리포트 기획기사 역시 주목됩니다.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 월드컵 대교 건설 공사를 시작했는데 말이죠. 왕복 6에서 8차로 길이 1.5km, 마포구 상암동에서 증산로와 영등포구 양평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왜 그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보면은 예. 전에는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예. 요즘 차단했습니다. 왜냐? 거기다 다리를 지으려고. 그 다리가 바로 월드컵 대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내년에 이렇게 공사를 끝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준공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현재 공정률이 1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550억의 공사비가 필요한데 말이죠.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투입하기로 한 공사비는 555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과연 내년 8월에 개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연평균 116억으로 이렇게 매년 비슷한 예산이 투입된다면은 예. 2041년 가야 준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년 후군요. 27년 후에. 예. 예. 김용민 PD가 한 68세. 예, 이제 칠순 다 돼서 칠순을 임박해서 월드컵 대교의 완공을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예산 부족 탓입니다. 예산 부족 탓. 이게 사실 건설 사업과 SOC 사업, 이게 서울시 돈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예.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 별 관심이 없는 중앙정부임이 요즘 여러 각도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9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3천여 명의 그 지인 정보와 사생활이 유출됐다라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저희 국민라디오하고도 인터뷰를 했던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예. 이 정진우 부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보석 취소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정진우 부대표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정진우 부대표를 상대로 보복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부조리를 공개하면은 이게 보석 취소될 사안입니까? 다시 감옥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예.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고요. 지금 대체 이게 검찰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있고 나서요. 네. 유관기관 대책회의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 정진우 부대표가 기자회견한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일보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고혈압 발생의 성별 차이, 이 보고서를 냈는데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월 400만 원 이상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남성은 1.7배, 여성은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득 수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혈압을 많이 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고혈압인데, 예. 결국 이 이야기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떤 개인의 건강관리, 소홀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뭔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약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이 악순환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럼 저혈압 약은 쌉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 예. 또 게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이 더 나쁘다는 점,
이 점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력 수준은 높은데, 예. 예, 김용민 PD로 기준을 한다면, 예. 소득이 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게 연관성이 있다 이런 예. 분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만 문제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또 비만이군요. 예. 비만 문제도 이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예,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단 말이죠. 역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어떤 여유를 갖고 운동을 하거나 예. 건강 관리를 할 시간 자체가 없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정크푸드라고 해서 자극적인 음식들 빨리 식사하고 또 일해야 되는. 예. 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학력 수준이 낮은 이런 분들에게 비만은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 13면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었군요. 청소년 노동의 그늘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수진 양이 있습니다. 가명인데 19살인데요. 독립영화 감독을 꿈꿨습니다. 대학에서 영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을 따고 영상 미디어 센터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진학을 포기하고 부랴부랴 한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광고 화면 캡처, 엑셀 작업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상사들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씩 회식 자리에서 너도 사회인이니 마셔야 한다라면서 미성년자인 이 한모 씨에게 억지로 술을 권했습니다. 술이 싫어서 일부러 교복을 입고 출근을 해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술잔을 넘겼고 술집 주인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것이죠. 예. 그 이외에도 임금 못 받았다 16%, 고용주의 폭언을 경험했다 23%,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청소년 노동 이야기.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예. 경향신문 1면에는 이마트의 갑질이 다뤄져 있습니다. 신세계의 이마트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보다 물건을 싸게 판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촉 행사를 중단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 9월 17일 이마트 납품업자는 자기 회사 직원에게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면용품 판촉 행사를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판촉 행사 때문에 이마트에 용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고 이마트 창립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더 싸게 팔아야지 인터넷에서 더 싸게 팔면은 안 된다. 이런 이마트의 지침 아닌 지침을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요. 네. 글쎄 말입니다. 아주 이마트가 대한민국 모든 중소기업의 캡값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6면 이 기사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양엄만대 대기업 협력업체로 지정되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혐의로 사기를 친 여성, 이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찍힌 명함을 뿌리고 다닌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군요. 수억을 뜯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군요. 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라인 대신에 비선 조직 선호하다 보니까 비선 조직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탓이란 거죠. 권력 상층부가 투명하지 못하면은 이런 사기 범죄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감 브리핑이었습니다. 원내 대표 박용선은 잊어라. 선명, 강경파 박용선이 돌아왔다. 10월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경환 장관의 일문일답. 기획재정부가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하면은 좌측 깜빡이를 켜는 척하다가 우측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가 그랬고요. 좌측 깜빡이 켜는 척하다 지금 우측 통행, 우측으로 가는 거죠.
최경환 장관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 진작하겠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게 없어요. 어제 하루의 답변만 보더라도 그래요. 김원미 의원이 오전에 2분기 이후에 경제 살아나고 있냐 그랬더니 장관이 살아나고 있다 그랬어요. 오후에 홍종학 의원이 현재 우리 경제 판단해달라 그랬더니 횡보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루 사이에만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장관의 말이. 제가 중간에 답변 좀 올리도록 그렇게 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 상황이 한꺼번에 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시점인데 하루에 국정감사 하는데 오전 오후에 장관 답변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뉴욕 가서 한국 경제 설명하고 오셨죠? 거기 가서는 한국 경제 괜찮다고 투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셨어요. 그럼 외국인한테 한국인 나쁘니까 아니 투자하지 글쎄. 마라 그럽니까? 그러고는 바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2%로 인하해요. 한국은행이 금리 2%로 인하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거거든요. 지금 N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예측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만은. 네? 그 답변 못 하셔요? 저는 그 능력까지는 신의 경지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엔저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된다는 걸 갖다 답변을 못할 정도면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시장에서는 지금 값이 얼마 될 걸 알거든 저 벼락부자 됩니다. 시장에서는 110, 120 이렇게 보고 거기에 관해서 경기 예측을 해야 되는데 보고는 있지만은 경제부총리가 그냥 예니 뭐 120 간다, 130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부총리가 더 문제입니다. 저도 좀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총리께서 초조해 하시면서 답변을 갖다가 그렇게 끼어들듯이 일방적으로 계속 몰아붙이시니까. 네, 뭘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요?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시니까 제가 예언에 대해서 제가 그 예측 능력은 없다고 제가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않습니까? 예. 좀 여유를 가지세요, 부총리께서. 예? 자, 얼마 전까지 균형 예산이었어요. 균형 예산. 균형 예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적자 예산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미안해하고 뭔가 좀 죄송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부가 어떻습니까? 완전 배째라예요, 배째라. 더군다나 이 균형 예산이 그러면 균형 예산이 왜 깨졌냐? 바로 아까 2008년도 세수 개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MB정부 때 이미 경상성장률 뻥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때 세수와 세입이 이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세입 세출이 맞지가 않았는데 이걸 적당히 속이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적자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직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적자 소득 솔직히 걱정을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가계부채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민한테 경제가 어렵다. 우리가 재정적자로 해서 정말 거시기를 해야 되겠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겉으로는 아니죠. 지금도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통계 포인트 아니에요. 지금 그 세계실장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재정적자로 난리가 났는데 부자 감세했느니 부자 증세했느니 지금 이것까지 생겼어요 지금? 제가 지금 답변 시간을 주신다 그래서 답변하고 있는데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히 염려하고 있고요. 저도 가능하면 솔직하게 정책을 펴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경제정책 책임자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 망치려고 한 야당 원내대표가 없었듯.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2018년 12월 26일 12시 30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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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과 휴일 사이 주요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언론 탄압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 보도 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 직후 한국 검찰이 인터넷 감시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서울대 조국 교수가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독재를 연상케 한다고 밝힌 것을 소개했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는 산케이신문의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으로 인해 한국 언론이 스스로를 검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아시아태평양 전문 매거진 더 디플로마트는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경제성장뿐 아니라 시민들의 목숨 건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전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 언론에 대한 검열이 심해지면서 한국의 반민주주의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일주일 전이었죠.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이른바 시노드라고 하는데요. 동성애자 등을 포용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 발표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요. 네. 바티칸에서 열린 주교 시노드 임시총회는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공개된 중간 보고서에는 교회가 동성애자 그리고 이혼하거나 재혼한 사람 등도 환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예. 최종 보고서에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동성애 관련 부분이 빠졌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성 커플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도 긍정적 요소가 있고 또 피임도 존중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예. 초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 주교 회의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 자체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더 많았던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최종 보고서의 특정 문구가 채택되려면 주교회의 투표에서 참석자의 3분의 2가 넘는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예. 이번에 118명이 찬성하고 62명이 반대에 채택되지 않았지만 찬성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난 중간 보고서는 동성애자에게도 은사가 있고 이를 가톨릭 교회에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었는데요. 예. 최종 보고서 투표를 앞두고 교황청은 이 문구를 동성애 성향이 있는 남녀를 존중하는 태도로 환대해야 한다는 완화된 구절로 대체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AP통신은 완화된 문구에 반발하는 진보 성향 주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관련 문구가 채택되지 않은 거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히려 반대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이번 최종 보고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뉴욕타임스와 BBC 등은 최종 보고서가 개혁을 시도하려는 프란치스코 교황 등 진보파와 이에 저항하는 보수파의 갈등이 깊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예. 가톨릭의 동성애 권리擁호 단체는 최종 보고서에 대해 동성애 관련 언급이 빠진 것은 실망스럽지만 이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토론한 것이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3분의 2에는 못 미쳤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세계 각국 교구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0월 시노드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예, 1년 뒤에 다시 논의를 하는 그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군요. 네. 네, 일본 아베 신조내각 강요들이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다는 소식이 있죠. 지난 18일 아베 내각의 여성 강요 3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사나이 총무상과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 문제 담당상 그리고 아리무라 하루코 여성 활약 담당상이 신사를 참배했는데요. 예. 참배 후 다카이치 총무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의 존립을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애도의 정성을 드렸다며 이것이 외교 문제가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마타니 나츠상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혼에 감사의 정성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아베 총리가 개각을 단행한 후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여성 강요들만 또 참배를 했다는 것도 특이하고요. 네. 예, 이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 자신이 극우 성향임을 드러내는 강경한 발언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무상은 작년 3월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사죄하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 중 침략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난 8월에는 고노 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낼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마타니 납치상은 2012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군 위안부 기린비 철거를 요구한 바 있고요. 예. 지난 6월에는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를 돌려받기 전에는 전후 체제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첫 양자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인데요.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 중일 정상회담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예.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관련된 음모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에볼라 확산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음모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라이베리아 신문 데일리 옵서버는 미국 국방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에볼라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예. 그 후 인터넷에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특허를 받았고 제약회사들과 함께 개발한 백신을 풀어 떼돈을 벌 것이다 이런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또 에볼라 확산의 배후에 그 세계 엘리트 비밀 결사체로 알려진 뉴 월드 오더가 있다는 설도 나왔는데요. 예. 뉴욕타임스는 이런 음모론이 터무니없는 내용이지만 사회적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은 한국 검찰이 수사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짚어드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5년간 청계천 유지 보수에 총 381억 원이 투입됐지만 수질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청계천 유지 보수에 매년 약 76억 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 투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도로 건설 투자비의 원리금 상환 내기에 비해 5조 5천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근 5년간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GS 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하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 칼텍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2,355억 원입니다. 서울 메트로 영무원들이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아 모두 3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메트로 직원 112명이 54개 역에서 일회용 지하철 교통카드 보증금 3,017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시내 약수터 곳곳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시내 약수터 259곳에 대해 454건을 검사한 결과 33.5%인 152건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8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인천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가던 열차가 서울역 승강장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멈췄다가 10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길 승객 900여 명이 뒤따르던 열차로 환승하고 후속 열차 7대의 운행도 잇따라 8분에서 16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김효진 PD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주죠? 예. 예. 아무래도 이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때문에 좀 안전 국감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감 후반기 안전이 다시 한번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감부터 당장 이 안전 국감이자 제 생각엔 동시에 또 결과적인 뒷북 국감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 안전행정,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를 가동해서 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우선 이 안행위의 경우 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상대로 이 서울 지역에도 판교 환풍구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따지고요. 이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태반은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방치가 돼 있을 테고요. 지하철 환풍구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모습, 서울 시내든 어디든 상관없이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 참고로 저희 국민TV 사옥 앞에 환풍구 하나 있죠. 제가 어제 이 앞을 지나다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이 환풍구의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벽 같은 형태로 일종의 가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정도가 우리나라 지하철 환풍구 안전장치로는 가장 철저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린이 한 키 높이 정도는 돼서 네. 예,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지하철 환풍구 사고, 이 사고 이후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안전사고 나면 일본의 안전과 좀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이런저런 자료, 특히 사진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몇몇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하철 환풍구가요, 우리처럼 인도에 일체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묘사를 해보자면은 일본의 환풍구는 거대한 굴뚝처럼 이 낮게는 수미터, 높게는 수십 미터 위로 쭉 뻗어 있고요. 그 굴뚝 모양 구조물의 상층, 평면 부위 혹은 측면부를 통해서 공기가 배출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 굴뚝 모양의 환풍구를 아예 담쟁이 덩굴이 완전히 두르고 있어서요.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아 보였고요. 아마 오늘 국감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사진 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사고 관련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경찰이 주최 측에 40명의 안전요원 배치하라 이렇게 통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어제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틀 전인 15일 주최 측이 분당경찰서 경비과에 가서 안전점검 요청을 했고 경찰서는 주최 측에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하라고 통지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행사장에 안전요원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발표한 만큼 만약 정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주최 측이 경찰의 통지를 무시하고 날림으로 행사를 진행한 셈이 됩니다. 제가 주최 측이라고만 하는 거는 이 주관이 2대1이었느냐, 경기도였느냐, 등등등 논란이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은 사고 당일 사회자가 환풍구가 위험하니 내려와 달라고 경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고 예. 경찰이 구두로만 통지했을 뿐 녹음을 해놓지는 않아서 다툼의 소지도 있다고 밝혀왔다 이런 점도 전했습니다. 예.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에 오늘 서울시 국감을 진행하는데 네. 역시 안전이 좀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웬관이 이제 제2롯데월드 일부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안전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기 대권주자라서 가뜩이나 강력한 견제를 받는 박원순 시장인데 판교 환풍구 사고와 국감이 맞물리면서요. 이 서울 시내 안전 문제, 특히 제2롯데월드 안전 설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질의와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2롯데월드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차원에서 저층부가 일반에 공개되거나
뭐 사무 등의 용도로 임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이런 점이 이 논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방위원회의 경우 이 방위사업청, 이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통영함, 이 세월호 사태 때 출동 한번 못 해봤던 통영함의 불량 부품 납품 과정에서 드러난 이 방위산업체의 납품 비리 근절 대책을 따지고 묻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국감 관련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증인 채택했는데 불출석한 사람들, 네. 사법적 조치를 내리는 방안 구상하고 있다는데, 글쎄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뭐 일단 새정치연합은 뭐 당 차원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이 국감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수치로 파악을 좀 해봤다고 합니다. 일단 피감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28건이나 있었고요. 부실하게 제출을 하거나 뒤늦게 제출한 경우가 11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6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이 각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인 채택 및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사법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인데, 아마도 뭐 국회를 모독했다 이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이것도 힘들 겁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단 고발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을, 그리고 현재 국내 경제정책 전반을 총지휘했거나 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 세월호 참사 당시 투입되지 못한 이 통영함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사학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이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그리고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또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잔이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그리고 삼성 출신이죠. 현명관 마사회장을 포함한 대여섯 곳의 공공기관장 등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째 사위인 이상주 청계재단 이사하고 이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 등으로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달 말까지 관련 법까지 다 합의 처리하겠다는 네. 게 여야가 동의한 내용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오늘이 10월 20일인데요. 네, 열흘 남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면은 일주일 남은 거겠죠. 일단 여야는 어제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 TF를 가동하고 당초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요.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 짧게는 일주일 안에 법안이 제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특별법 정도는 따로 떼어서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가다가는 헛발질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일들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 직접 참여는 안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참여를 어느 만큼 결단해 줄 것이냐가 남은 부분이다. 유가족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미루어 온 건데 이제 미루는 것도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 참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형국 자체만 보자면 여야의 3차 합의안이 나오기 전과 솔직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사실상 유가족 참여 추후 논의한다. 네. 이 문구 해석부터에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구, 이 조문 해석 가지고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참여시킬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하고 논의한다고,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경우
참여가 전제된 문구였다고 제각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지난 합의의 뜻이 뭔지도 아직 정확하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야속한 말이지만 아주 정확한 현 주소를 짚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유가족 참여 부분을 10월 말까지 논의하자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이는 당연히 유가족이 참여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이 엇갈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합의문 쓸 때 이런 부분까지 미리 예상하고 네. 좀 길게 쓰더라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PD의 정치권 소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1월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지도부는 내년 1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끄는 과도기적 지도부입니다. 1월에 누가 새 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틀을 어떻게 갖추느냐도 중요한 과제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성근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가 집단 지도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면 다음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 필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문성근 전 대표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현재 체제도 대표와 최고위원 이 체제입니다. 근데 네. 지금 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바꾼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지도체제는 세 가지가 있죠. 단일 지도체제가 있고요. 예.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지도체제가 있는데,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의 경우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합니다. 이게 구분해서. 예. 그래서 대표가 뽑힌 최고위원들과 협의제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집단 지도체제는 그 구분 없이 최고위원을 선출하죠.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다 뽑은 다음에 그분들 간의 합의제로 운영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출 방법과 운영 방법이 판이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체제가 좀 제왕적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하자. 이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죠. 예. 이 집단 지도 체제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특히 이제 국민 참여를 한 50% 정도 받으면 조금 완화되긴 하는데, 국민 참여를 이번에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 그 전당대회에서 지역위원장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각 후보별로 줄 세우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분들께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선 때 물갈이나 이 개혁 공천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집단지도 체제 도입은 처음에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신구파로 있었다가 김영삼 총재가 이제 저 3당 합당으로 들어가면서 그 김대중 총재께서 호남과 다른 지역의 개혁 세력으로 이게 고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장악력이 높아졌죠. 그 일종의 선의의 독재 체제가 된 건데 그렇게 되니까 김대중 총재는 의원 수가 뭐 적더라도 5, 60명밖에 안 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했지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일을 안 하면 자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사피를 수혈해서 개혁 공천을 늘 해서 이제 그 지지도를 유지했었는데 김대중 선생이 빠지고 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후계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 후계자 그룹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이 김대중 총재 위치에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분점 체제로 들어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의원 수가 많아도 일 시킬 사람도 없고 일 안 한다고 자를 사람도 없고 외부에서 영입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고 이 상태로 10여 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열린의당이 그 진성당 환제에 의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안 계신 상태에서 10여 년 동안 그분이 한 걸 제도적으로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지도체제를 어떻게든 그 탄탄하게 만들어야 당이 제대로 움직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의 경우에 그 평시에는 이렇습니다. 선거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 세우기가 이제 벌어진다는 건데 평소 때는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 1위가 망하면 2위가 승계한단 말이에요. 예. 그 2위가 또 승계했다가 망하면 또 3위가 승계하고 이렇게 되니까 협력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팔로우십이라는 게 실종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10여 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팔로우십이 그 실종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컨대 당론에 아주 현저하게 위배되는 엉터리 없는 활동을 하는 분 경우에 예전에 윤리위원회 이런 데서 징계도 하고 제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런 분들이 나는 비주류야 그리고 뭐 어떤 최고위원 뒤에 이렇게 딱 숨으면 전혀 징계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은 도대체 한 당에 있는 사람들이냐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와도 전혀 정리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단일 체제, 김대중 총재식의 단일 체제는 아니더라도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해서 협의제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내년 1월에 이렇게 가려면 지금부터 좀 논의를 국감이 끝나는 대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그렇게 논의가 그러니까 시작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당내 뭐 다 여쭤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당내 여러분들께 제가 그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니까 예.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는 의견이 대단히 강하다. 그런 거죠. 굉장히 불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지금 총선을 앞두고 총선 공천권을 갖는 지도부인데 그렇게 간다면 그 다음 총선이 굉장히 위태롭겠구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결국은 공천권에 여러 사람이 좀 나눠먹기식으로 힘을 발휘하는 이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개혁 공천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뭐 여권이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권에서는 상향식 공천, 뭐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데 네. 이 주장을 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해도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좀 감동시킬지 말지 좀 의문인 상황에서 네. 야당이 내년 1월에 있을 그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네.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정말 그동안 그 당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하면 그 민주당이 늘 밀리는 게 신뢰도가 없다. 당이 믿을 수가 없고 오합지졸이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집단지도 체제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민감한 유권자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골탈태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구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런 말씀으로 좀 읽혀집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 없는 그 단독 대표 또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는 결국 다음 어떤 정치권의 지형을 가름하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필패할 것 같다.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를 이번 지도부 선출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는 민주진영의 얼굴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국적인 지지도가 높은 분이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일부 반영된 걸로, 국민 참여가 일부 반영된 걸로 뽑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긴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이나 인터넷 정당이나 이런 말은 실제로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제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우리 경우에 민주진보 가치 지향을 하는 시민은 많은데 정당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치 혐오증을 오랫동안 주입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당을 꺼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당을 강요하지 말고 그분들이 온의 플랫폼에 모여서 시민들과 당이 소통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진영의 유일한 강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모임분들께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시민들께. 예. 그러려면은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당원 대의원에 비해서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하자. 이게 본질이고 목표예요. 예.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되면 국민 참여 경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차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할 때 국민 참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예 시민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 자체가 시작도 못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싫으시다면 다음 전대는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시민참여형은 만들자.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은 이제 가장 본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국민 참여 없이 간다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예. 지도부를 선출할 때. 그런데다가 덧붙여서 집단 지도 체제가 지금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니까 너무 난감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바꾸려면은 문 대표님의 이런 의견들이 좀 당에 전달이 되고, 네. 특별히 전당대 룰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루트는 어떻게 지금 찾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당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여론전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문 대표님의 입장을 지지하는 당내 인사는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이를테면 사실 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재선인데. 예. 재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 전대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저는 당외 인사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최근 발언 좀 언급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했는데 박원순 시장의 입장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감하시는 부분이 더 많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서울시장 초선 출마할 때,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이라는 것은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에게 요청드렸던 사안이고, 또 박원순 시장이 혁신과 통합 멤버였기 때문에 그건 다 같은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의 전범인 영국의 노동당도 2011년 총선에서 지고 나서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진화를 해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 보면 엘고 전 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이제 지구 전체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경우에 자본주의와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대의제도의 맹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광장을 만들어서 예. 깊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촘스키 같은 분도 그야말로 인류여 인터넷으로
연대해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얘기인데요. 야당 단일 정당론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명령을 또 창설하셨고요. 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변함없이 야권 단일 대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국민의 명령 경우에요. 사실은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혁신이 돼야 대통합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일 대우 이 얘기를 그게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형으로 정당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는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야당들 간에 연합이 됐든 통합이 됐든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 혁신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진보 정당들과는 아예 그냥 대통합을 하든가 아니면은 정파 등록제에 의한 연합정당을 만들든가 그것을 추구해 봐야 되겠죠. 전제 조건은 민주당이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정당으로 진화한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 진전 없을 겁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뀌고 나서 다른 정파나 정당들에게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해야 된다. 순서가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네.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총선이 그렇게 긴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 밖에서 이런 주장하시려니까 좀 힘드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온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이 모일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 스스로 조직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민주통합당 때는 당내에 그걸 설치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회의를 쭉 해보면서 시민의 의식조사, 설문조사 깊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고 또 민주통합당 때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그 제도를 폐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당내에 하자고 해서는 전혀 동력이 없겠다. 그러니까 당과 별개로 시민 주도의 온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에서 그 일을 하고 당이 어떻게 진화하건 간에 일단 그거는 만들어져 있어야 하니까 그 노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론의 또 지지를 받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당에도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2년하고 16년을 생각해 보면 또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데요. 12년 때는 통합이 됐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 내에 대선 후보가 약했거든요. 바깥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모두 다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년 4월 총선을 내다볼 때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당내에 들어와야 국회의원 선거가 쉬워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에 응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 대상이 없어요, 이제. 이미 안철수 의원까지 통합이 됐기 때문에 16년 총선을 향해서 우리가 통합 이벤트, 컨벤션 효과를 낼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도 다 당내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당 혁신에 대한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2년에 비해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우리가 한 1년 정도 있긴 하나 12년에 비해서. 그러나 동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동력을 시민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겠죠. 그 유일한 동력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참여고 그에 대한 문호 확대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오래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전 방사능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홍보했던 정부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9월 29일이었죠. 이 시간에 전화 인터뷰를 했던 분입니다. 부산 고리원전 인근에 사셨던 주민 이진섭 씨, 오늘 다시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 11시에 기자회견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판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실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고 월성원전 주변에서 가슴암 환자 분도 계시고요. 예. 그분이 모여서 어제 판결 토대로 해서 분당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 월성 쪽에서도 암에 걸리신 분도 함께 참여를 하시는군요. 예. 우선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번 판결 결과 간략히 좀 다시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 직장암과 우리 아들의 자폐와 저희 집사암의 갑상선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저하고 저희 아들 자폐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당했고요.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일부 성소를 받아서 지금은 일부 성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 예, 이 선생님하고 아드님은 좀 연관성이 없다. 인정하기. 연구 결과가 없다. 연구 결과가 없다. 예. 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패소를 하신 거고요. 다만 패소만 기각당한 거니까 패소 기본 다시 좀 더 보강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자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항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은 그쪽에서 항소를 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예. 대법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소에 대해서 기쁘기는 하지만 하나의 일례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 결국 마지막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인터뷰 시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예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 그 승소를 했단 말이죠. 예.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신 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좀 또 이 선생님이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쉬운 건지 좀 감회를 여쭤볼게요. 사실 이 유례가 없는 판결에 대해서 사실 저 현장에 아들하고 저하고 손잡고 나와 있었지만 예. 사실 성소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처음 제기했는 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제기된 사건이고 이 제기로서의 어찌 보면 대부까지 가서 만족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1심에 대해서는 성소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예. 그 성소 판결이 일어난 순간에 저도 좀 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도를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유사 소송이 좀 줄을 이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 또 특별히 월성 쪽에 계시는 분이 함께 참여를 하시고요. 그렇죠. 그 지역 어제 저 성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 전화번호를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7명이서 예. 나도 이거 걸렸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오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예. 그 7분은 모두 다 갑상선암 걸리신 분들인가요? 그렇죠. 나도 갑상선암인데 사실 영향이 있다 없다를 떠나갖고 예. 그 주변에 사는 만큼으로서 같이 힘을 좀 보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예. 또 그래 어제 제가 혼자 기장에 있는 기장시장에서 캠페인 한 개를 보였는데 성소한 사실을 프랭카를 걸어놓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또 각별히 예전에 제가 지방선거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별로 하시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조금 더 이에 대한 의의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소송 함께 진행했던 그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그 7분들도 추후 소송을 제기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지금은 뭐 좀 소송인단을 좀 만들어서 예. 지역에다가 이거 사실을 좀 알려내고요. 아직까지 언론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뭐 조그맣게 속지를 좀 만들었어도 좀 지역 사람들 알려내고 이래서 대규모로 좀 어찌 보면 이 다른 피해 그러니까 가소암을 제외한 것에도 좀 더 모아서 소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이 사시는 그 이웃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다 반갑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에 대해서 전부 다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의문이 조금이나 풀렸고 역학관계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같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변호사님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이건 일본에도 없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런 평가까지 하는데 왜 이런 평가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원자력이라는 거래자분이 있다 보니까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의 쓰리마일 사태가 있었어도 쓰리마일에서도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발전소에서 1인당 100만 달러를 주고 저지시키는 사건인데 일단 이런 판례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변호사님들이나 방역대 일하시는 분도 획기적인 일하고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간에 체르노빌 사건이 끝나고 후쿠시마 끝나고 난 다음에 가산소 암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지금 많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2심도 3심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소송 거실 때 뭐 대법원까지 갈 거를 각오하고 하신 거니까요. 예. 예. 그 고리 원전 측 주장을 좀 살펴보면요. 뭐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서울대 관련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방사능과 암에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런 고리 원전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자력을 자꾸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원자력이 싼 전기라고 안전한 전기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인증이 되어버리면 3층의 사태나 그리고 다른 사태를 봤을 때도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되면 자기들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조금 많은 걸거침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자기들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무조건 당할 수는 없고요. 그 주민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고 또 저희는 허락받지 않고 원자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저희 일반 주민들이 나서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나왔던 이런 결과를 받아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뭐 이 소송이 이겨서 뭐 돈 받겠다, 보상 받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예. 뭐 취지야 저희는 이해합니다만은 다시 듣는 청취자들 위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어떤 근본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뭐 환경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환경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게 1달러 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해서 예. 1달러 소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달러 소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억 이상을 모아서 1억 이상을 수차를 한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일반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못마땅했고요. 예. 그리고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 TV 언론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저 앞에 안내소에 가면 진짜 청정한 연료, 청정한 그거라고 나오는데 왜 청정한 연료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왜 자꾸 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후쿠시마 사태를 봤듯이 저희들한테는 일단은 사후 약방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고 한 손에 할 일이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이겼다 졌다를 아니고요.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무조건 지으려고 하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 편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원자력 폐기물만 후손에 물려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빨리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좀 높여서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아마 누구보다도 최근에 있었던 그 삽적 시민들의 원전 찬반 관련 주민투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고, 뭐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가름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것도 같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오늘 뭐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요. 삼척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재투표할 때, 재소환할 때도 제가 가서 연사도 들었었고요. 며칠 갔다 왔었고요. 이번에도 같이 관여를 했었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삼척 같은 사례를 봤을 때는 국가 공권위에서 무조건 해야 돼서 이제 희생되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라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 쓰는 전기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많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서울이나 때 이렇게 경기도에 지어서 갖고 그러면 밀양이나 청도 같은 사태가 안 날 거고요. 예. 그런 정책을 좀 더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들 언제까지 자꾸만 저희들 같이 시골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모두 안고 이 위험물을 지고 살아가는 얘기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 비율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 이 근처에 뭐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높여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하고, 그리고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를 폐기할 때 빨리 폐기를 하면 그만큼 일자리 늘어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안전하게 폐기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통틀어서 원자력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재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기자회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원전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갑상선암이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일단 원전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을 이끌어낸 시민입니다. 이진섭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이상호 안혜룡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시사회장에 다녀왔습니다.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국민들로부터 명량 이상의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에는 다이빙의 벨에 대한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다이빙 논란을 왜곡 보도했던 기레기들 여러분께 꼭 이 영화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반대했던 세월호 참사 일부 유가족들에게도 다이빙 벨의 관람을 권합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